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에 올리진 못했지만 정말 심각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2007년도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YTN에서 이제 인물 탐구할 때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중독의 데모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아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예, 예, 내놓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조연석 교수 치시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저와 관련된 제가 했던 행사 또 제가 했던 뭐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정말 중독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논문에 제가 성경에서 중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성경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뭐 이렇게 깊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65쪽부터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중독을 어떻게 보는지 이전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요.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독 상태라는 건 하나님 이외의 대상한테 자신의 주권을 내어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외의 대상한테 주권을 준 거다. 그리고 그것에 중독된 거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논문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중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관점은 AA 그룹의 영성적 접근, 그리고 블레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과 은혜에 이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히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한국에도 번역책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어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구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도 제가 그 뒤에 리퍼런스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이라는 분이 이제 그 기독교 관점에서 중독을 이제 제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중독의 모습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죄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죄는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중독을, 중독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인간의 영적 욕구의 가장 강력한 방해물과 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독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중독의 치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일을 더 하도록 그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그 임직자 중이나 전공자들이 중독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서 성경적 상담, 중독을 어떻게 성경적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건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도 이후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고민하셔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하면서 이분들을 회복시킬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이 연구 주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중독자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회복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AA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자조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1번이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술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독으로 회복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메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강력한 힘이고 희망이라고 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죄성입니다. 죄성이 아니고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중독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메이가 그 중독과 관련해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볼 건지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논문 안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네, 총장님, 이걸 관련된 학생들하고 한번 같이 논문도 한번 써보도록 권유하고 좋은 어, 자료들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곳에 강의할 때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독을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알코올,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담배. 이런 약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중독이 있습니다. 행동 중독은 도박,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도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성중독, 주식 중독,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 중독. 어쩌면 우리 하영창 총장님도 일중독자실지도 몰라요. 되게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일중독자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중독자예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독이 있어요. 정말 관절이 다 닳고, 그래도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독과 관련된 강의는 끝이 없어요. 그냥 뭐 말하기로 하면 끝이 없죠. 왜 우리는 일중독자가 되었는가? 이것도 총장님 우리의 숙제예요. 아, 왜 우리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입장한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으니까 서로들 해외 나가셨다 온 거 인사드리고 뭐 이러시던데 어, 정말 우리는 왜 일중독자야 되나? 그냥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하고 행동 중독하고 분류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중독자 수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좀 빼놨는데 12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뭐 주식 중독이나 이런 걸 다 빼놓은 거죠. 그래서 뭐 한 2천만 명 정도 다 하면 이가 저거 다 하면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인구의 거의 과반이 중독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지금 제가 일전에 모 기관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 정신건강 때문에 전수 면접하고 전 직원을 면담하고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불평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상사는 회사에 오기만 하면 주식 보느라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시간에 결제를 못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 그 정도로 회사에 오면은 주식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보고들을 꽤 많이 했어요. 직원들은 못 보는데 꽤 위에 리더들은 임직자들은 많이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들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도 뭐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중독의 중독 종류는 너무 많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물질 중독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또 그다음에 뭐 담배 그다음에 넘어가서 행동 중독에 가서 도박 그다음에 미디어 중독 성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도 하는데요. 음. 어쨌거나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갔을 것 같고요.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강의들은 다른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리스에 계시는 분이라면 데살로니키에서 이번에 그 학회를 하니까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주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서 그 성지순례도 데살로니가 그쪽 성지순례도 하려고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테네도 지난번에 가서 그 성지순례 할 만한 그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들러서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그 중독 기관도 좀 한번 살펴보고 예. 자, 오늘은 이제 알코올 강의를 제가 할 텐데요. 알코올은 이 화학적인 물질이죠. 그 에틸 알코올이라는 뭐 예리하고 타는 듯한 맛을 가진 무채색 액체입니다. 그 화학 물질이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뇌나 척수의 활동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이게 흥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마시면. 근데 억제제예요. 소량을 마셨을 때만 흥분제고 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판단력도 떨어뜨리고 이제 걷는 것도 잘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의 효모군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만들어져서 기억력이나 지각, 판단력,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요.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지금 이 주요 진단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여서 진단을 만드는 그 모임이 회의가 있거든요. 그 모임이 이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을 이제 한 5년 텀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나눠드린 표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PPT 말고요. 이 페이지에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이 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면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가?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욕구가 있는지, 또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지, 또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이나 금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어, 국제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중독을 분류하고 또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나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매일 마시고 자주 마시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독을 진단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그 술을 마시고 결국은 어떠냐 상태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지 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왜 그러면은 차이가 나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개인마다 술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막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병만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술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술을 얼마나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음주 행위를 통해서 음주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요. 또 사회적인 음주 관계 범위를 초과해서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음주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신다. 즉,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건강, 가족관계, 대인관계, 하고 있는 역할, 직업이나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의문 중에 하나가요. 매일 술 마시지 않는데 중독자인가 하고 물어요. 근데 이 매일 마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안 마시더라도 술을 마시고 싶은 끊임없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우리 남편은 술을 매일 마시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손을 떨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매일 마신다고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마시지는 않지만 매일 마실 수만 있다면 그건 마셨을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 마신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술을 마시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을 얘기할 때 내성을 얘기하거든요.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 마셨는데 나중에 두 병 마시게 되고 세 병 마시게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요즘 어, 한국의 기자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중독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파민 중독 같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도파민, 일종의 도파민 중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건 결국 도파민의 분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조금만 제가 재밌는 얘기해도 여러분들 엄청 즐거워하셔요. 근데 도파민 분출을 많이 올려놓으신 분들은 그 정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주 한 병을 마시면 10mg의 그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됐어요. 이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마시면 제로인데 한 병 마시면 도파민이 10mg씩 분출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내성이 생기면서 10mg도 이제는 어때요? 물 마신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mg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20mg 올리기 위해서 또 한 병을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럼 20mg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되게 즐거운 거예요. 또 그렇게 두 병 마시다 보니까 또 내성이 생겼어요. 그럼 세 병 마셔야 돼요. 이렇게 도파민을 과다 분출시키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중독을 도파민 중독이다. 도파민을 과다 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게 도파민 분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의 중독이 이렇게 물질의 양으로 표현할 건 아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중독되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도파민의 분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중독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사실 무서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 도파민 분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도,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거든요. 조현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의 과다 분출이에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정신병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현병 있잖아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조현병의 원인이 도파민의 과다 분출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술을 막 마셔요. 도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역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도파민이 과다 분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이게 이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에서 이 그 중독자를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환청이나 환시,
이런 어떤 그 환각, 초, 한미, 판단력의 저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현병 환자가 어, 하는 그런 동일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과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독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중독이 뭐냐? 강박적으로 그 행동을 하거나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내성이 생긴다. 세 번째는 금단 증상을 얘기해요. 금단 증상은 뭐냐면 술 매일 마시던 분이 마약 계속 하시던 분이 안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불편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져. 어떤 분들은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보고요. 몸이 아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자주 내요. 굉장히 화를 내고요. 예민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총총거려요. 징징거리고. 그리고 또 수면 부족이 생기고요. 금단 증상으로 수면 부족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식은땀을 흘려요. 그래서 가끔 식당에 가보면 같은 일행 중에 막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술을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단 증상으로 환청도 듣고 환시도 보고 이제 하는 이런 어떤 그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중독을 아까 이제 그 DSM-5에서 그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하면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그다음에 내성, 금단 증상, 그다음에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잦은 재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은 끊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끊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5년 정도 그 총리실에서 전문직 그 중독 관련 공무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도박 관련 그 정책을 입안하면서 센터도 만들고 뭐 전문가도 양성하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이제 그 중도 대표로 나가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하루는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당신은 그 예산을 쓰고 지금 몇 명이나 끊었습니까? 전국에서 도박 중독자들이 몇 명이나 끊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땠을까요? 탁자를 치면서 엄청 혼났어요, 저. 아니, 당신 말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책임자가 어떻게 도박 중독자, 어? 그러니까 몇 명인가 우리나라 그걸 모르냐. 그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는 회복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독자가 도박을 끊었다는 것, 술을 끊었다는 건 죽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그런데 각 센터에서 3개월 회복하고 있는 사람, 6개월 회복하고 있는 사람, 9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개월 몇 명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질문, 그 국정감사 가기 전에 이미 의원실에서 질문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그걸 우리는 매번 이제 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요. 끊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질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혼나더라도 한번 중독자는 끊는다고 표현 안 한다는 걸 좀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정감사 할 때는 전 공무원이 일단 그 국정감사장 실황을 듣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정하고 저도 어, 끊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려서 엄청 이제 혼났고 다음에 국정감사 갈 때마다 주의를 받았어요. 가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대답을 성실히 잘해라. 그렇게 모른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래서 매번 이제 해마다 제가 국정감사 갈 때마다 주의를 받았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후로 중독은 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아요. 회복 중이다. 회복하고 있다. 이 말을 전국적으로 제가
평정을 했어요. 중독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 중에 있는 거지 끊었다는 개념은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냐면 한국에서 저도 이렇게 오랜 동안 지금 올해 34년째인데 술을 십몇 년씩 끊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 궁금한 거예요. 본인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좀 조절하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좀 마셔보고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마셔요. 아, 내가 반 병만 마실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시죠.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원래 자기가 술을 마셨던 그런 태도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중독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십몇 년을 끊었어도 다시 돌아가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또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제 지내는 모습들.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걸 제가 보는데요. 어쨌거나 술은 끊는 게 아니다. 회복하고 있다. 중독은 끊는 게 아니에요. 리커버링이라고 해요. 중독에서 트리트먼트는 없어요. 치료가 됐다, 끊었다는 말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 병으로 치면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걸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치료가 됐다. 그런데 중독은 치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링, 회복이라고 해요. 왜 거기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중독자는 치료가 아니라 회복, 끊는 것이 아니라 회복,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죽어야만이 드디어 회복이 끝나고 끊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정도로 중독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중독자이긴 한데 본인들이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너 중독자야? 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제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선별 도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케이지나 오딧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독 척도입니다. 케이지하고 오딧은요. 그래서 이 케이지 제가 이제 문항도 여러분들한테 그 저기 자료로 드렸는데요. 오딧 그다음에 PTSD는 이게 이제 케이지나 오딧이 그 외국 거여서 제가 한국 걸로 그 척도를 하나 이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만든 거 표사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항이 짧아요. 귀하께서는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오면 이것만 체크하게 되대. 또 귀하께서는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자신 음주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 증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3점 이상이면 근데 3점 이상을 맞는 사람은 되게 4개를 다 체크해요. 예라고. 관련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2점 이상이면 알코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하나만 체크를 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 하나만.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만 체크를 해도. 음. 일단 하나만 체크를 해도 중독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그 채점까지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딧이 있어요. 이 오딧은 제가 PPT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안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오딧 문항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 점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만든 게 이 오디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짜증을 내요. 너무 디테일하게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 컨디션이 좋거나 이제 이 치료자 상담자하고 라포가 잘 형성이 돼서 좀 꼼꼼하게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오신 분을 체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PTSD라고 그래서 그 이분들의 알코올 문제를 이제 그 체크하도록 한 거고 1점 0점 해서 좀 쉽죠. 어디서 막 굉장히 일주일에 네가 몇 번 마셨냐, 술 양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걸 참 기억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금방.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케이지하고 이제 이걸 더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5쪽에 보면 채점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나 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딧 아까 이제 성인용이 있고요. 이 청소년용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까 오딧 이렇게 보면 술을 얼마나 월 2, 4회, 주 4회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보거든요. 소주 몇 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다 기억을 못 하세요. 한 번에 내가 5잔 마셨는지, 술 몽땅 드신 분들이 몇 잔 마셨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신뢰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지금 나눠드린 6쪽을 보면 알코올 중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예, 1952년도에 예, 박사님. 예, 질문하시나요? 질문을 누가 예, 하시나요? 예, 질문하시겠어요? 예, 알았어요. 예, 얘기했어요? 전화했어요? 안 돼요? 개인적인 전화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음. 자, 지금 이게 안 꺼져 있는 분이 박병철 목사님이신가요? 이게 실수하게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가끔 이게 강의를 줌으로 하다 보면은 안 꺼놔가지고 막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막 하시고 이래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이제 4단계로 주장을 이제 하셨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 진행 과정은 알코올 문제에 한정된 측면만을 다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꼭 이 단계를 거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소개를 했냐? 어쨌거나 이 단계를 표시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지만 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런 어떤 정구적 증상을 보이다가 진행, 뭐 중대한 위기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지금 자료 나눠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아 이게 처음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분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대략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자들이 상담을 할 때 이분이 중독인데 어느 단계 중독,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보고 같이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은 간에 의해서 이제 해독이 돼요. 여러분들 7쪽에 보면 예쁘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된 게 있어서 이제 했는데 체내에 이제 흡수가 되면은 이 체내에 여기 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간에서 부산이 되면서 이 탈수소 효소가 아세이트 알데히드로 변환을 시키고 또 아세이트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아세테이트로 이게 변화를 시켜요.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그러면 6시간에서 10시간이 경과하면 탄산가스나 물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변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환해서 나중에 몸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기전을 두 가지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고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얼마나 술을 마시는 게 어떤 상태인가를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지금 65kg 건강한 성인 남자 기준으로 두 잔 마셨어요. 다섯 잔 마셨어요. 근 한 병을 마셨을 때. 이게 우리가 소주를 마시게 되면요. 보통 일곱 잔에서 여덟 잔이 나와요. 보통 한 병을 마시면 이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뭐라 할까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이제 서면 휘청거리게 되는 이런 이제 완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한 병을 마시게 되면 상당히 술로부터 이제 휘둘리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두 병을 마시면 갈지자 걸으면서 같은 말 반복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고 그래서 구토, 만취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참고되실까 봐. 21잔 이상이면 세 병이에요. 소주를 세 병 이상 마시면 보통 사람들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대소변을 무의식 중에 싸고 호흡을 천천히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망도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술이 막 금방 취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벌컥벌게 막 그 뭐야 맥주잔으로 막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요즘은 이제 뭐 음주운전 측정을 하니까 이제 저도 가면은 교수님 뭐 술이 한 잔 분해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2시간이에요. 그게 뭐 소주잔으로 소주 한 잔, 맥주잔으로 맥주 한 잔, 와인잔으로 와인 한 잔, 이렇게 양주잔으로 양주 한 잔 마셨을 때 통상적으로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면 2시간 지나면 0.00이에요. 자, 두 잔을 마셨을 때 4시간이 지면 0.00이에요. 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6시간 지나면 0.00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해하는 개인의 능력이 달라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시간이라 4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통상적인 기준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따가 운전을 하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요즘은 이전에는 뭐 2시간 그다음에 술 드시고 물 많이 마시세요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술 마시면 그게 한 잔이든 입에 댔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리운전 부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차를 놓고 가시든지 대리운전을 꼭 부르세요. 2만 원 주고 하는 게 아직 여러분 어, 이 음주 사고를 하게 되면 일단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인사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음주 사고를 내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많거든요. 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음주 사고를 해서 사람을 치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전 재산 팔아서 그, 그분한테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죄책감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니까 직장에서도 잘렸고요. 또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정신과 질환이 와서 정신과 또 치료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예. 이렇게 우울증도 심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음주 사고로 인한 그런 그 당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 스스로한테 폐해가 많아요. 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그거를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음주 사고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지금 자살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살자보다 음주 사고로 인한 사고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음주 사고는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지금보다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돼. 제가 여러 생각해 보면 제가 1980년도에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얼굴을 뵈니까 제 또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학교, 식당, 뭐 대학교 강의실, 화장실, 식당 이런 데서 담배 그냥 피웠어요.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아무 데서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술 피우다, 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일단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단이 나죠.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어떤 분이 계단에서 피웠나 봐요. 그냥 그날부로 계단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쫙 뜨고 방송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지만 일단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왜 그렇게 됐나 물어보면 강력한 처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강력한 처벌이 굉장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방을 하고 이런 폐해를 알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도 간과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기 때문에 정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 알코올에 중독이 될까? 어. 지금 여기서 유전적인 요긴 이건 일반적인 학문이고요. 제가 이제 그 성경적으로 왜 중독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드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경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영적인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은 성경적인 연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종교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이 영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어,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응? 신앙 성숙도를 높여야 된다. 신앙 성숙도가 낮을수록 많이 된다. 그리고 그, 그 경건 훈련을 하지 않을수록 경건 훈련을 하지 않은 자들이 중독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많이 되더라.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그 제 연구 드린 275쪽부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프로그램 그 예배를 통하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에 이제 제가 썼던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 자, 유전적인 요인. 음, 이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성이 4배가 높아요. 실제로 이 그 중독자들을 볼 때 나를 기준으로 3대를 봐요.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양쪽 집안. 봤을 때 이 중독자, 꼭 알코올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 어떤 중독이든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높다. 그리고 쌍둥이 연구에서도 실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그 집안의 쌍둥이 자매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보내도 나중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이거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그 뇌 속에 있는 이제 보상회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회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그러니까
쾌락을 주는 거죠. 우리가 쾌락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뭐랄까 사는 의미도 느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 보상회로가요. 조건이 충족되면 또는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통해서 쾌락의 기분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얘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얘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상회로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이는 알코올과 이제 그 알코올을 하게 되면 이 쾌락 욕구가 높아지면서 쾌락이 막 증가하면서 도파민이 막 활성화되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술을 마시면 막 해방감을 느끼고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우울하거나 힘들었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분들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정상적인 뇌 기능과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또 알코올이 신체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재강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경험을 한 사람, 내가 술을 마셨더니 도파민이 과다분출되면서 기분이 좋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그런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 중추를 움직여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을 마시게 된다. 사실은 모든 중독의 동일한 생물학적인 설명이에요. 도박을 해도 그렇고요. 마약을 해도 그렇고요.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뇌를 보면 이 뇌 영역이 이렇게 우리는 뇌를 생각하면 하나로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뇌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브로니카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혀가 꼬부러져요. 일단 사람들이 술 취하면 혀가 꼬부러지거든요. 그리고 이 손에,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여기 뒷부분, 이 뒷부분에 손해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먼저 취해요. 근데 이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걷고 균형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제일 먼저 취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흔들려요. 그리고 걸을 때 깊이 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져요. 계단 내려갈 때. 우리는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떡하죠? 오토마틱하게 내려갑니다. 그냥 안 봐도 내 다리가 그 높이를 정해줘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만 가거든요. 근데 이 손해가 취하면 그 기능이 잘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낙상사, 떨어져서 사망도 하고, 이제 자기 몸을 못 가눠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숨뇌가 있고, 그래서 호흡마비로 사망도 하고, 해마,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변형계, 감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혀가 꼬부러지고, 이마여, 앞에 이제 그 전두엽인데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판단력 떨어지고,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화내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반대쪽 감각이 없어지고, 베로니카예요.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런 베로니카는요. 이런 부분에 이제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술을 마시게 되면 이후에 제가 폐와 부작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여서 일단은 지능 저하부터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뭐 저는 술 마셔도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단순 업무를 할 때는 아주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술을 마시면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술을 안 마셨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술 마시니까 남들 눈에 눈치 안 챌 정도의 일을 기능밖에 못하고 있다. 일단은 술을 마시게 되면 전체적인 기능에 손상이 온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요인인데, 프로이드 이제 여러분들 뭐 이쪽 상담 쪽을 배우시니까 정신분석도 많이 얘기 들을 거예요. 음. 발달상 이제 구강기 입으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못한 경우. 여기 제가 이제 프로이드 의견을 잠깐 올려놨는데 프로이드는 그 리비도, 성적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발달 단계를 설명할 때 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는지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가 구강기거든요. 근데 이 리비도, 성적 에너지 리비도가 구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도가 프로이드가 성격을 설명할 때 어느 단계에서 만족이 결핍되거나 지나치게 많을 때 픽세이션, 고착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단계의 성격 특성이 평생 지배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착의 강도가 강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려는 어떤 퇴행의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프로이드는 구강기를 얘기했어요. 입. 입에 대한 만족이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음주를 하려고 한다. 되게 먹는 거, 식탐이 많은 사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강기에 고착됐다고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지나친 과잉 보호가 있을 때 우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서 강해지는데 부모로부터 욕구가 좌절되면 이제 폭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자의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요인이 있어요. 자, 이 음주는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측면에서는 즐거움, 기분 고양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거. 또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음주를 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장 발달된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맞춰져서 기분 좋으니까 오늘 회식 가자. 그래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는 회식도 있고요. 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음주도 있는데 이 기분이 나쁠 때 하는 음주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 중독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이라든지 부적합한 자아 개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특히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우울한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마셔요. 그 기분을 업시키려고. 왜냐하면 우울할 때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막 분출되니까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요인을 얘기를 해요. 응? 이 술을 마시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즉,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나쁜 기분을 경감시켜주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수록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회사에서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러면 되게 쪼잔하고 못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일단 술을 한 잔 할 수 있어야 뭐 일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응? 그런데 그렇진 않죠. 요즘은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취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유 없이 따라가면 상사가 술 많이 마시면 다 우르르 그냥 그날 원샷 하고 뭐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됐고요. 근데 요즘은 뭐 차를 가지고 왔다든지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권하면 그건 되게 문제가 돼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술 때문에 이제 뭐야 해외를 아까 많이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 술을 가장 허용하는 게 종교적으로 천주교거든요. 근데 제가 아일랜드를 다녀왔어요. 아일랜드가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아서 갔는데 거기는 정말 고등학생들, 뭐 학생들이 펍에 가서 맥주 마시고 파티하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회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또 허용할수록 이제 술을 마시는 국민들의 이제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데 유태인이나 그 이슬람 같은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술을 못 마시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아부다비, 그다음에 뭐 카타르, 또 두바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가 그 전 뭐 국민의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 중독 상담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 번이나 아부다비에서 전 세계적인 그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슬람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그 앉아서 가족끼리 나와 있는데 술이 없어요. 어디든 가면 술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지금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이야기가 심지어 호텔 이런 데서 술을 안 팔았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가서 이제 몰래 방에서 마셔야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국민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있는. 그러니까 참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통제한다고 그래서 되나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나라인데 이 아부다비에서 이런 전 세계적인 행사가 두 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열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돈이 많아요.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비용을 대줄 수 있고 하는 그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흰색 옷에 가운 입은 분들이 뭐 정말 배 이렇게 드러내놓고 수십 명이 와서 행사를 축하하고 행사장에 와서 축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아마도 그 부분도 이제 행사를 하게 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제가 놀랐던 건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면 허용했을 때 얼마나 문제인가.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전 국민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일랜드에 가서 정말 이 코끝이 빨간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술 마시면 코가 빨개지는 게 가끔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얼굴 색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이 백인들은 표가 잘 나요. 잘 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했고요. 아일랜드는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술이 맥주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물처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중독이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마시게 되니까 굉장히 그 중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사고 부분에서 그 이런 문화도 결국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우리가 타인하고 잘 지내려면 문화 자체가 술을 권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통제도 안 하고 있고 어쨌거나 술을 마시면 더 좋은 일이 많다는 것들이 그 이야기 되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술을 권하는 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는. 예, 술을 권하는 문제. 그러니까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술이 유일한 친구이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를 많이 가질수록 많이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나라는 술을 권하는 문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술을 처음 마셨을 때 그 맛을 유쾌한 것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긴장이나 불안,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해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경험이 음주 욕구를 강화시켜서 습관적인 음주로 이어지게 한다. 어. 그리고 이제 반두라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된다. 자, 지금 우리 때만 하더라도 어땠죠? 아버지가 주전자, 노란 주전자 주면서 막걸리 사오는 신부를 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집에 손님들 오면 이제 막걸리 그 주전자 갖다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연령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막걸리 가지고 다니면서 시원하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뛰잖아요. 마셨다는 거예요. 막걸리 그 주전자 들고.
근데 이 막걸리가 맛이 있잖아요. 이게 잠깐 마시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중독자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마시려고 아버지 술 안 마시냐고 주전자로 사다 주고 심부름을 자처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막 자기가 날 더운 날 뛰어가면서 그 막걸리 시원하게 했던 거 마셨을 때 그 시원함과 청량감,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을 저 연령대 이전에 지금으로 치면 한 70대 이런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술심부름 하면서 술 배웠다. 응? 그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담아가지고 뛰어가면서 그 목마르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그 술이 정말 맛있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막걸리 애찬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나게 하시네요. 네?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실감나게 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러세요. 아, 교수님, 어? 그,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샤워 막 뜨거운 물로 쫙 하고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그 맥주 한 캔 쫙 마셨을 때 그 시원한 맛을 교수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다고 그 맛을 모르는 교수님이 안타깝다고 저를 위로해요. 한번 해보셔라. 막 젖고덕이고 그거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다. 스트레스 받으면 몰래 마시셔요. 뭐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마귀라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들이 마귀라고 제가 이제 농담하고 뭐 그러는데 예. 정말 그 술에 대한 폐해와 부작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뭐 지금 뭐 3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봐요. 지금도 보고 뭐 지금도 그때 중독자였던 분들하고 지금도 뭐 연락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성장해가지고 지금 중독병원에서 좀 상담사로 일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봤던 분 중에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중독은 치유가 안 되네. 인간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병원에 꽤 부자인 분이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강릉에서 큰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많으시고 인물도 잘생기고 통통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강릉에 갔다 올 때마다 병원이 그냥 오징어 냄새로 그냥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오징어를 사다가 다 뿌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오징어가 생으로 말린 거하고 죽은 거하고 말린 게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이분이 가져오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분은 이 오징어와 땅콩과 맥주 이걸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오징어를 평소에도 자기 입원해 있는 병실에 둬가지고 냄새 나서 항상 혼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오징어가 있으면 병실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술은 안 드시지만 그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20년 한 30년 이때부터 이 간 이식 수술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분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2호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한 2, 30년 전에 1억 정도를 주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간을 이제 가져다가 수술을 했어요. 성모병원에서. 그래서 이분이 10분에도 났어요. 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응? 돌아가셔서 이거 어떡하지? 그럼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을쯤에 돌아가셨는데 한두 달 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크리스마스 때 붙이려고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두셨다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발견했는데 교수님하고 가깝게 지냈고 해서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뭐 그간에 있었던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부인하고도 가족들하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니까 거기다 저한테 자기가 한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여튼 감사의 글을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아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게 뭐였냐면 이분이 왜 돌아가셨나? 수술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서 술을 마셨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마셨냐? 그랬더니 꼬마들한테 10,000원씩을 주고 소주 사서 어, 예, 그 페트병에다 담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 침대가 이렇게 누웠다가 하면 그 사이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알코올 4개 맞는 그 병에 그 술을 부어서 그 쫄대로 그 빨대로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수술을 하고. 네. 음,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안 되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하고 술을 마셨다? 아,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겸손해졌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이게 안 되네. 간도 어? 이식시키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때 제가 받아들였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죠. 제가 경험한 저는 다 했습니다. 마약 환자, 뭐 도박 환자, 뭐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맡기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날부로 제가 이 중독 문제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겸손해졌어요. 아, 인간이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음, 소리치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부분에서의 제 입장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가족들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되게 좋으셨어요, 그분이. 어, 베풀 줄도 알고,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가족들도 뭐, 충분히 그분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리 우리가 뭐 가족이 잘해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뭐 환경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어,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은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왜 그렇게 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제가 권했으면 이분은 하셨을 분이거든요. 되게 좋으셨어요, 인격적이고. 예. 그런 어떤 죄책감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더 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중독은 끊기가 어렵구나. 죽어야 끊는 거구나. 평실에서 극한 이식 수술하고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술을 마실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부인도 정말 황당했어요. 그 간을 중국에서 사서 이동할 게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식 수술하고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겨서 모두 다 그냥 정말 참 통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지금 하게 됐죠. 하여튼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는데 영향도 있고요. 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원인들이 또 생각도 바꾸게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원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